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325조 종합부동산세, 일단 세 계산 구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매우 어렵게 나왔는데 부가징수 쪽에서 일단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 한번 살펴보죠.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자, 일단은 항상 우리 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뭐를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랬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 이때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역시 재산세와 비슷하게 네모 곱하기 네모가 네모입니다. 네모 곱하기 네모다. 그런데 제가 재산세를 강의하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에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와는 달리 보유세로 넘어오면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전이 이걸 잘 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잘 뺀다. 그래서 일단은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뒤에 네모는 뭐로 말한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 모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네모가 뭐냐? 과세 물건별로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된 가액 합계에서 뭘 빼고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 여기다가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을 곱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계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과세 기준 금액. 주택일 때는 얼마라 했죠 여러분?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액 합계액이 얼마 초과할 때? 6억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6억을 초과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6억 원을 빼라 그 얘기입니다. 또 종합합산과세 토지일 때는 얼마냐? 5억 원 초과, 별도는 80억 원 초과.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은 6억 초과, 그 다음에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할 때 이때에 6억, 5억, 80억 원을 바로 뭐라냐면 과세 기준 금액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제 명의로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구해서 그 합계액이 10억 원이 나왔다 봅시다. 얼마 나왔어요? 10억. 그러면 이 10억을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냐? 그렇지 않고 과세 기준 금액 얼마 주택일 때는 6억 원을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4억.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10억 전체가 아니라 6억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곱한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공정시장가액표는 재산세와 비교해서 정의인데 재산세에서는 우리가 토고는 70, 주택은 60 그랬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주택 종합 별도 구분 없이 무조건 몇 프로냐?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서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외울 거를 외웠냐 못 외웠냐 그거의 차이점은 그게 고사장 가서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격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에서 6억을 뺀 금액 얼마? 4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라고요? 80%. 그러면 결국은 얼마 나오냐? 3억 2천만 원만 종부세 과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중에서 10억 중에서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3억 2천만 원만 과세된답니다. 자, 이제 과표가 나면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인데 종부세는 무조건 무슨 세율밖에 없냐? 누진세율밖에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누진세율. 재산세일 때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였죠? 세 가지. 주, 종, 별.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례세를 했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무조건 그 주종별, 즉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주종별이 돼서 그대로 종부세도 무슨 세로 과세한다?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얘는 뭐보다는 높다? 재산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도록 됐어요.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냐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른 거와 똑같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면 이걸 무조건 과세하냐? 아니다. 여기서 뭘 빼냐면 이중과세액을 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중과세액을 뺀다. 그래서 요게 바로 종부세 계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면 그걸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를 빼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 왜 그러냐면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되는 상태죠 여러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야. 내가 재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하니까 무슨 과세가 되죠? 이중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산출세액이나 뭘 빼라고 여러분? 이중과세. 그럼 뭘 빼는 거냐? 뭘 빼냐면 재산세를 빼는 겁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에서 부과되어 있는 뭐를? 재산세를 빼내라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뭘 빼는 거냐? 뭘 빼는 거다고요? 재산세. 그럼 어떤 재산세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그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또 나온다면 요거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요걸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요.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이중과세액을 빼고 나온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무조건 과세하냐? 그렇지는 않는다. 모든 보유세 때는 마지막에 한번 뭘 따지냐?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보유세일 때는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에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올해 부과되는 세액을 비교해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즉 올해 부과되는 세액, 당해년도 세액은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무조건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부과한 직전년도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못하느냐?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입니다. 여기서 요 부호는 초과, 금지를 말합니다. 초과할 수 없다. 즉 무슨 소리냐?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넘어서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매년 내는 보유세는 급격하게 어떤 시가의 변동을 해서 과세되는 가액이 급등하게 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까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선은 넘어서지 마라 그입니다. 이때에 우리 재산세에서도 역시 상한선이 나왔는데 이때 재산세는 원칙이 150%고 다만 주택일 때는 105, 110, 130%인데 종부세는 구분 없이 무조건 150%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해 부과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한 세액의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150%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재산세와는 달리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 종부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부과된 뭐까지?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라는 게 뜻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는데, 저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규정,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규정을 끄집어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틀렸죠, 뭐. 그래서 한 문제 맞히려고 우리 시에 빠지게 했는데 그 한 문제를 내면서 저 구석에 있는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요 중부세 하나 나온 거는 날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한테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 찍어야 되는데 찍었을 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합격하려면은 역시 뭐가 있어야 돼? 네, 운빨이 좀 필요해요. 운빨이. 그러니까 꼭 실력만은 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공부했어도 출제자의 범위를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쫓아갈 수는 없어. 100%를. 그럼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건 어떨 수밖에 없냐면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찍을 때 확률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제 매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돼요. 왜 보는 거냐? 내가 찍었을 때 몇 프로 정도 맞느냐? 확률을 알아야지, 확률을.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찍으면 찍는 족족 틀리더라. 그런 분들은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난 찍을 때 잘 맞더라. 올해 합격생, 2017년도 합격생인도 그 친구가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과감하게 자기는 버렸대. 못 풀겠대.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자기는 찍으리라 생각했는데 6개 정도 찍었는데 그중에서 4개가 맞았어. 그래갖고 학개론이 통과되는 바람에 전체 합격돼 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는 위풍당당 보부당당 합격자 모임에서 그 얘기도 합니다. 저는 학개론 문제 나올 때 계산 문제 찍기로 했다. 그러죠. 학생들이. 찍기로 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자기는 거기에 쫓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찍는다 했는데 6개 찍었는데 4개를 맞았대.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냥 팔자가 무슨 팔자? 합격 팔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 한번 사주팔자 보셔갖고 공인중개사 5글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구조예요. 이걸 다 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그러면 저는 면피는 하겠지만 힘들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요 계산 과정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요 과세 표준은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 정도는 가벼운 계산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세율은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액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 누진세를 표는 주어진다. 표는 주어져. 다만 그 주어진 표를 보고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표를 줘도 계산을 못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누진세 개념을 모르면. 그래서 어쨌거나 요 계산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1세대 1주택자. 자, 여러분 딱 제목을 보세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얘는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겠다, 적게 때려야 되겠다? 적게 때려야 된다. 우대 대상이야. 왜냐면 우리 가족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시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은 개인이 결정할 수가 없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거죠. 일개 개인이 마음대로 시장 가격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걔가 시가에서 시장 가격이 막 올라가. 내가 올리질 않았는데 올라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 부동산 여러분 제가 계속 부동산 뉴스 보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정부에서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9월 19일자로 해서 우리 부동산 세법 과세 강화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안 팔고 있어요. 특히 음마 아파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무슨 대상이죠? 재건축 대상이죠. 특이 아니라. 공법에서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뭐 하냐고. 그래서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이 음마 아파트죠. 85제곱미터가 오늘 뉴스 나오니까 지금 형성되는 시세가 얼마 나오냐? 16억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12억 원에서 발표되기 전에 종합대책 발표되기 전에 12억이었던 것이 발표되고도 16억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 14억, 12에서 16억 올린 거, 그 내가 올려서 시장이 올린 거야. 시장이 올렸단 말이야. 근데 난 그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하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있어. 그럼 이거는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걔가 가격이 자꾸 뛰는 거야. 내가 올린 게 아닌데 자꾸 뛴다?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투기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는 그만큼 세부담을 어떻게 준다? 줄여준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 그러니까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해줘야 돼.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요 과세 기준 금액을 뺄 때에 얼마 추가 공제를 하냐면은 3억 원을 기본 공제 줍니다. 자, 그럼 주택일 때 과세 기준 금액 얼마랬죠, 여러분? 6억. 근데 그게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면 3억 원을 더 공제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되냐면 9억 원을 공제를 하는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 1세대 1주택자, 아니 다주택자다. 종부세 주택일 때 주택이라서 종부세 과세할 때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한다고 기본이 6억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해 과세하겠다는 얘기냐면 9억을 초과해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면 6억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9억을 초과해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그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 봐요. 10억이야. 그러면 다주택자야. 그러면 10억에서 얼마 빼라고요? 6억. 그럼 얼마 나와서? 4억. 여기다가 몇 프로 곱해라? 80% 곱해서 얼마? 3억 2천만 원만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10억에서 6억만 빼는 게 아니라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9억을. 6억 기본에다가 3억 더 공제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나왔어? 1억. 1억에 80% 곱하니까 얼마만? 8천만 원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세부 부담이 크다 적다? 적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개념? 일단 지금 뭐 숫자 개별적인 숫자 못 외워도 좋아. 흐름을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세법은 세법은 이런 거다라는 걸 입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렇게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요 세액에서 빼는 걸 세액에서 빼는 걸 뭐라냐?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주의사항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해주냐?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만? 1세대 1주택자만 종부세 계산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항상 산출세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빼는 거야 일정한 금액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세액공제는 누구만 받는다고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한테 공제주는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분이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법에서 60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젊은 오빠냐? 요즘 60세는 젊은 오빠예요, 여러분. 옛날 60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60세, 저희 어머니 60세 때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했죠.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전철 타도 경로석이 안 왔습니다. 그럼 세법에서 60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세법에서 60세는 뭐를 말하냐면 바로 퇴직을 한 후의 연령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면서 60세까지 간다는 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요즘? 무슨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또 공사 이런데. 그래서 지금 공사가 인기가 있는 게 거의 뭐 60세까지 정년 보장돼 버리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정년 보장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일반 기업은 정년 보장 없죠. 자, 어쨌거나 60세생이야. 그럼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해, 안 해? 안 해. 뭐 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근데 퇴직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60세 이상일 때는 이제 뭐는 못 버는데? 돈은 못 버는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데 주택은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종부세 때리면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60세 이상이 되는 분은 별도로 뭐 해주겠다? 세액공제 주겠다. 누구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엔드 개념이야. 그러면서 뭐 몇 살 이상이면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뭐 우리 거기 책에 어디 나와 있나? 아, 나와 있네요. 훌륭한 책이네. 그래서 여러분 325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1세대 1주택자 세공제 있죠, 여러분? 거기 있네.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몇 프로? 10%. 65세는 20%.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몇 프로? 30% 공제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여러분, 공제. 산출세계 30%까지 빼주겠다는 것은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하나 더 있네, 여러분. 몇 년 이상을 보였으면? 네. 여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연령과는 관계없이 보유 연수가 5년 이상 보유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장기 보유. 무슨 목적이죠, 여러분? 투기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주택에서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줍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을 보여주면 몇 프로 공제 주고? 20%. 10년 이상을 보하면 40% 주겠다는 얘기야. 산출세계 40%까지 배려.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이때에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자면서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럼 두 개 다 공제 대상이죠.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였다고. 그러면 이때에 이 두 놈은 둘 다 받을 수 있냐 없냐.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요거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 출제는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몰고 가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스키.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요거 개별적인 내용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중요한 건 두 놈이 다 해당이 되면 두 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예. 됐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입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응? 못해 일반인들이. 왜 못하냐면 저 계산 구조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 보면 할 수 있어, 다. 근데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해보려니까 계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걸 계산해야 되는데 특히 다주택자면은 모든 걸 다 뭐했고 합산해서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번 2017년 저쪽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 보기 지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2017년 종부세는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실무 절차 규정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출제는 여러분한테 풀게 한가 못 풀게 한가. 의도는 하나 못 풀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풀게. 그럼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돼? 틀려주면 돼, 여러분. 그 대신 뭐 할 거는 맞을 거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틀리란 건 틀리고 맞으라는 건 또 틀리고 그러면 이제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그래서 이 계산 구조 복잡합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자, 일단 예전 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 부가징수 잠깐 보세요. 맨 밑에.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되면 이제 요걸 어떻게 납부할 거냐, 그야. 별표 2개, 부가징수. 종합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도 여기서도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나온 거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어느 현재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로 가셔야 한다.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가셔야 한다? 과세 기준 현재인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기 써져 있네요. 뭐로 하냐?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부세 과세 기준은 특정일로 법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 과세기를 쫓아간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야, 여러분? 6월 1일이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일도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과세기를 위에다가 종부세 이 과세 기준일과 재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이 말 적어놔. 재산세 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 항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조문을 보시면 여러분 항상 예외 없이 이런 강조 부사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거의 다 틀린 말입니다. 세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은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항상 이런 지나친 강조 부사가 붙어버리면 우리 법률을 공부할 때는 그건 맞은 규정이다, 틀린 규정이다. 틀린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도 이제 눈치껏 찍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맞아. 재산세 과세인과 종부세 과세기는 항상 같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왜 맞냐면 종부세 과세기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가.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이 개정이 돼서 5월 1일자로 바뀌었어. 그래서 재산세 5월 1일자로 과세하겠습니다라고 법이 만약에 개정되면 종부세도 무조건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도 언제가 되는가? 5월 1일이 되는가. 그래서 결론 항상 재산세 과세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 들어갔지만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맞는 말이다. 잊지 마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그 원칙과 예외를 묶으시고요. 부가징수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물어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무슨 방식을 취하냐면 정부 부가과세를 선택합니다. 정부 부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 밑줄 관할세무서장이 밑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고지서 기재된 종합부동산세를 자 위치 들어갑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게 바로 종부세 납부기한이야.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언제 낸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야. 여러분 재산세 납부기한 꼭 아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냐면 토구 건칠 하반월 기억나세요? 토지는 몇 월? 그러니까 9월. 건축물은 7월. 상반월 하반월. 그러니까 언제부터? 16일부터 말일까지였다면. 그런데 종부세는 12월 하반월이 아니라 뭐야? 상반월이야. 이거 놓치면 안 됐죠. 출전들 요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토구 건칠 하반월인데 종부세는 12월 언제다고요? 상반월이죠. 그러면 출전 이걸 살짝 뭘로 가냐면 하반월로 몰고 가 스키가. 그래갖고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다. 그럼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재산세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인데 종부세는 상반월이다. 요런 거 출전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거 그런 데다 표시를 잘해놔. 아 요거 무척이나 우리 선생님 강조하더라. 뒤에 딸내미 지혜비를 닮아서 공부를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 그래서 유진아, 너 수업 듣니까? 예. 근데 너 왜 책에 아무 표시가 없니?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면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라 강조하는 거 있지. 예. 그러면 그거 표시해야 되지 않냐? 다 안 돼.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 잘 표시한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도 뭐만 표시라도 잘 해놓으면은 가끔가다 잠 안 올 때 그 표시된 부분 보면 참 잘 와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표시를 잘 해두라고. 그래야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아, 우리 선생님 요거 강조했지, 요거 강조, 이게 또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표시를 안 한 분이 있어요.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럼 집에 가서 복습도 잘 안 했지만 그분들이 복습을 해도 뭐가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어렵냐 맨날. 하나니 어렵지.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뭔데? 정부 부가가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납세무자에 계산한다, 세무서장에 계산한다.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납부하는데 그 납부 기한이 언제냐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언제다고? 12월 상반월이라고. 재산세는 토구건축 하반월인데 요거 꼭 비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예외가 있네요. 봐. 여기도 또 예외 나오죠. 뭐가 가능하냐면 신고 납부.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세는 액션을 누가 취한가? 과세권자. 그래서 여기 누가 나왔어? 세무서장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근데 어떤 납세 의무자냐? 앞에 무슨 말이 붙었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 밑줄. 납세 의무자. 밑줄. 아까 정부부가세 할 때는 누구야? 세무서장. 요런 말이 이게 다 주어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계속 시험에 당하는 거야. 정부부가과세니까 누가 나왔어? 세무서장이. 그런데 신고 납부하면 누가 나오는가? 납세 의무자가. 근데 이때 납세 의무자는 모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뭐하고자 하는 사람?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밑줄 쳤어요. 그리고 적으세요. 선택적 규정이야. 선택적.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하려면 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계산해서?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고지된 세액을 내는 게 원칙인데 나는 고지서대로 즉 세무서장이 계산해준 종합부동산세 내지는 않고 내가 직접 계산해서 와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종부세는 원칙이 뭐고요? 정부 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세무서장이 계산해준 고지서와 관계이시 없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이때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정부 부가가세 똑같이 언제다 밑줄 12월 상반월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 부가가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언제 내라? 12월 상반월에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 자, 정부 부가과세할 때 납부 기한은 언제지만 12월 상반월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는 12월 하반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출전이 말을 만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 납부 기한은 변함이 없다. 무조건 언제다? 12월 상반월이다. 요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이중과세 오네요.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합부동산세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밑줄 뭐로 내야 되냐면 농어촌 특별세로 내셔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러니까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100이 나왔어.
종합부동산세 1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100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부세 100의 20%는 얼마를 20을 한 번 더 뭐를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낸다. 항상 부가세는 무슨 가세를 했죠, 여러분? 이중과세. 이중과세. 나는 주택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냈는데 그 종부세를 낸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뭘 내라는 얘기야?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 이때에 요걸 농특세를 뭐라고 표현한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를 말한다? 이중과세를 말한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종부세는 이러한 계산 구조에서 어떻게 납부하는 거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재미는 없는데. 네,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죠? 세법을. 저는 참 재밌는데. 다른 법과는 달리 세법은 아주 스릴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요.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법이 바로 세법인데 원래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신고 납부 세목이었어요. 원래 2005년도부터 처음 종부세가 생겼는데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2005년도 처음 만들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거였어요. 신고 납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사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저 구조화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 있어도 저거 하라고 그러면 하질 못할 텐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계산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냐? 세무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세무사한테 가서 지금 종부세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뭐를 주면서? 돈을 줘야지, 돈은. 세무사한테 이것저것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내가 그러면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이용할 때는 거기다 뭐를 지급해야 돼?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도 바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될 때 여러분 찾아오고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한테 뭘 줘야 돼?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맞죠? 제 말이. 그러면 세무사한테 가서 맡겼어. 이것 좀 계산해 주셔. 그러면 세무사가 그냥 해주냐고. 돈 받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종부세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또 뭘 줘야 돼? 세무사한테 돈까지 주면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걸 저한테 들고 오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오늘 식사나 좀 같이 하죠. 그러면 그분이 식사 같이 하자는 건 제가 좋아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면 뭘 봉투 꺼냅니다. 돈 봉투냐고? 그러면 가지. 서류봉투 이렇게 들고 가요. 뭐 해달라는가? 종부세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그걸 갖고 저한테 와서 좀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저는 또 가만히 맨날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또 바빠요. 여기 오전 끝나면 또 저쪽으로 또 튀어가야 돼. 이 짧은 다리로. 그러면 붙잡아놓고 이걸 계산하자면 제가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죠. 그래서 이것을 뭐로 바꿨냐? 정부 부가과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아예 내가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겠다? 고지서 보내겠다. 그러면 무슨 비용은 발생 안 해? 세무사 비용은 발생 안 하겠지.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싫어했지. 자기 밥줄이 끊어진 거니까. 저도 물론 싫었죠. 왜? 가끔가다 저한테 올 때 저도 돈을 받아요. 받아야죠. 아이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그 선생님한테 공짜로 뭘 자꾸 뭘 하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한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자 나 이거 주택 내놨는데 이거 하나 좀 공짜로 해줘. 그럼 여러분 해줘 못 해줘? 알아서 해봐.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인간성 나온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종부세는 정부 부가과세인데 이 계산 구조에서 계산한다니까 일반이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뭘로 바꿨어? 정부 부가과세.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죠. 자, 등기부상에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나는 이미 팔아버렸단 말이야. 팔아버렸는데 누가?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과세관청은 제 거로 파악해요? 다른 산 사람 거로 파악해요? 제 거로 파악하겠죠. 매수자가 뭐를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종부세를 때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대로 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럴 때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왜 신고 납부가 있는지. 과세권자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100% 알면 좋은데 100% 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특히 매수자가 뭐를 안 하면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등기부사는 계속 매도자 명의로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럼 과세관청은 누구 걸로 봐? 매수자 걸로 봐? 매도자 걸로 봐? 매도자. 그래서 매도자 때 종부세 때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안 내려고 팔아버리는데 매수자가 역시 만만치 않은 놈이니까 이전 등기를 하니까 나한테 온 거죠. 그럼 이대로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럴 때 뭐 하라는 얘기야? 네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런 얘기를 뭐 맨날 본 강의 했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칙의 정부 부가가세 예외 신고 납부.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종부세 한 문제 여러분이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 326조. 양도소득세. 자, 역시 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얘는 이제 그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구나라는 거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면 제목을 봐요. 아, 얘는 그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양도소득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에서는 요 소득세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소득세가 뭐냐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은 첫째, 항상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즉, 소득세는 누구한테만 때린다? 개인한테만 때린다.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방세에서 배웠던 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갖고 있냐, 법인이 갖고 있냐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 되는 거야? 법인 명의를 갖고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 생각 좀 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딜까요?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딜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이런 데가 얼핏 떠오르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얘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왜? 거기는 우리나라 땅값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인들의 본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중심 상가, 명동적, 한국 옛날부터 칼모 우리나라 SK 하여튼 대그룹의 본사가 있던 데가 다 어디야? 중구 명동이잖아.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가 가장 많이 내는 구입니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다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사에서 다 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 뭐 3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중구 명동이죠. 명동 갈까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내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오면 소득세로 오면 소득세는 누구만? 개인만이야. 개인만 내.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내 안 내? 안 내.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뭐로 과세가 되냐?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법인세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 법인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법인세법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민계공은 쳐다볼 시간도 없고 한 최소 3년 정도만 법인세를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은 개정 또 쫓아가서 또 하면 어떻게 돼? 또 개정 매년 개정되는 거죠. 역시 올해 소득세, 법인세 다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힘든 게 뭐냐? 계속 개정되니까. 한 나라의 재정정책, 경제정책,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이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죠.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이미 지금 소득세법이 통과돼 갖고 이제 정식 공표,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것만 남아있어 지금. 자, 어쨌거나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다? 개인할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할 것은 소득세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기간세. 아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기간세. 그래서 여기 이거 다 소득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 종부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도세는 무슨 세? 소득세는 기간세. 기간세는 글자 그대로 뭐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하는 성격조세를 기간세인데 이때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그래서 요이 딱 1월 1일을 기산점을 해서 12월 31일이 딱 지나버리면은 요게 1년이 되고 요 1년을 우리 소득세법상 1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무슨 단위 과세다? 연단위 과세입니다. 연단위. 근데 이때 이 과세 기간은 법인세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별로 부과하지만 개인은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달력에서 딱 어떤 날 잡고 1월 1일을 잡고 언제까지 12월 31일을 즉 달력에 의해서 과세 기간이 결정되는 영년주의 과세를 취하겠습니다. 영년주의. 달력에 의해서 과세한다. 그입니다. 그 달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야. 그래서 12월 30일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종각, 서울 종로 종각에서 뭐 하죠 여러분? 보신각 타종하죠. 그게 바로 이거 하는가? 12월 31일 종료 소득세 내세요. 이제 아마 이번 타종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릴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을 몇 년 단위? 1년 단위 과세입니다. 이게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다라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요때 요 5월달 소득 발생년도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 납부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즉 소득세를 뭐하여? 확정해서 신고 납부한다. 언제 낸다고? 매년 5월에. 매년 5월. 그러니까 5월달은 각 가정의 가장은 힘들어. 5월달은 각종 이벤트가 많은 달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뭐도 내야 돼? 소득세도 내야 돼. 소득세.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뭐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언제?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를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뭐를? 소득이죠. 그럼 이때 요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뭐를 말하냐면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 또 끊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